프로이트와 고전적 정신분석학 전통, 과거라는 우물은 매우 깊다. 우리가 더 깊이 측량하려 할수록 탐색하고자 하는 과거의 세계로 더 멀리 내려갈수록 인성의 최초의 기초들과 그 역사와 문화를 측량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1873년 프로이트가 17살이었을 때 독일의 고고학자 하인리 슐리만은 단편적인 역사와 문학 자료들에서 얻은 단어들을 모아서 지금의 터키의 연안 평야에 있던 고대 도시 트로이를 찾아냈다. 프로이트는 모세와 한니발 같은 고대 영웅들에게서 영감을 끌어내곤 하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 어떤 사건들도 트로이만큼 프로이트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훗날의 프로이트의 연구실은 원시 부조와 유적들로 가득 찬 고고학자의 사무실과 흡사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프로이트가 파내려간 곳은 땅이 아니라 환자들의 마음이었고 그가 사용한 도구는 삽과 솔이 아니라 정신분석학적 해석이었다. 그러나 흥부는 마찬가지였다. 프로이트는 중요한 곳을 찾아냈으며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 구조를 드러내고 개개 환자와 모든 인류에게 공통된 원시 역사를 밝히는 데 필요한 기술을 만들어냈다. 프로이트의 이론이 역사적으로 발전해간 과정은 극히 복잡하고 난해하다. 우리의 초점은 지적 역사 자체가 아니라 프로이트가 현대 정신분석학에 전해준 개념들을 설명하는 데 맞춰져 있으므로 정신분석학의 발전상을 상세히 검토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프로이트의 주요 개념들이 시기적으로 발전해간 과정을 광범위하게 살펴보는 것은 그가 환자들에게서 발견한 임상 문제들의 기본을 평가하는 데 필수적이다. 자기가 찾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슐리만과는 달리 프로이트는 환자들의 현재의 삶과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어려움들을 다루다가 과거의 우물로 가는 길을 우연히 발견했고 그리고 나아가 심층으로 접근하는 길을 찾아냈다. 제1기 두뇌에서 마음으로 프로이트는 두뇌의 물리적 구조에 대한 연구가 막 시작되었을 무렵 의과대학을 졸업하였다. 그때는 신경과 개별 신경세포가 막 분리되고 신경의 흐름을 추적하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뇌가 엄청나게 복잡하다는 것이 막 감지되기 시작한 때였다. 프로이트는 처음에 신경생리학자로서 출발했으며 임상에서 신경손상이나 약화로 인한 신경학적 질병으로 여겨지던 문제를 가진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었다. 프로이트는 프랑스에 잠시 머물렀을 때 명망 있는 신경학자 장 마르텐 샤르코와 히포라이트 베르남의 놀라운 치료를 목격하였다. 이것이 무의식적 사고에 대한 그의 관심을 촉발시켰고 결국 자신의 초점을 두뇌에서 마음으로 전환시키는 운명적인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면 손의 감각 상실을 일컫는 장갑마비증은 신경학적으로는 이치에 닿지 않는 현상이다. 손의 신경들은 팔까지 뻗쳐 있었기 때문에 만일 손신경 자체가 손상되었다면 마비증은 손에만 한정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갑마비증은 심리학적으로는 이해가 된다. 환자가 자신의 손에 대한 환자의 생각이 손의 기능 상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손상된 것은 신경 자체가 아니라 그 환자의 생각, 곧 손에 대한 생각들이 잘못된 것이다. 환자는 이러한 생각들에 직접 접근할 수는 없다. 그 생각들은 그의 마음의 의식적인 영역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신체적 현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샤르코는 손상된 신경들이 아니라 생각들이 장갑마비증과 히스테리성 마비 및 시력상실증과 같은 상태와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생각들이 또한 치료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샤르코는 환자들을 최면 상태에 놓고 최면 암시를 통해서 전에는 없던 히스테리 증상들을 유도할 수도 있었다. 그는 아마도 당신이 깨어나면 볼 수도 걸을 수도 없게 될 겁니다와 같은 암시를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증상의 일시적 제거를 위해서 즉 히스테리 환자가 보고 걸을 수 있도록 최면 암시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문제는 육체, 손과 눈, 다리들은 멀쩡했기 때문에 있지 않았다. 문제는 생각이며 이러한 생각은 환자의 인식 바깥에 있다는 것이다. 그 병인이 되는 생각은 곧 다른 생각, 곧 느껴지거나 보거나 걸으라고 하는 최면술사의 명령에 의해 제지된다. 최면술사에 의해 환자의 마음에 주입된 생각은 환자가 결코 자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험과 마음을 통제한다. 프로이트 이전에는 히스테리 환자는 꾀병 부리는 사람들이거나 도덕적으로 의심받는 사기꾼들이거나
혹은 신경 조직의 전반적인 약화로 인해 무작위적이고 무의미한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사람들로 간주되었다. 프로이트는 샤르코와 베르나임 그리고 다른 최면 요법가들에 이어 히스테리 환자들이 뇌가 아닌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문제의 근원은 신경들이 아니라 생각들이었다. 프로이트가 처음에는 신경학자로서 시작이 돼서 생물학적으로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고 두뇌에서부터 이해하려고 했지만 나중에 이게 이러한 두뇌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기관이 아니라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포커스가 마음으로 옮겨갔는데 프로이드의 후계자들 중에 요즘 어떤 분들은 지금도 프로이드가 처음 생각했던 생각에 머물러 있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브레인 사이언스라고 뉴로 사이언스나 브레인 사이언스로 무언가로 검증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면 다 비과학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이런 분들도 지금도 계속 있죠. 그래서 이건 과거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는 얘기예요. 네, 저도 교수님 음식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나는 게 예전에 이제 여행 갔을 때 히말라야 산행을 하고 그냥 전문은 아닌데 배낭여행으로 산에서 좀 오래 있다가 있으니까 저는 원래 음식을 잘 안 가리고 뭐 햄버거를 계속 먹으라 해도 먹고 뭐 아무거나 다 잘 먹는 거였거든요. 근데 한 20일, 30일 정도 되니까 된장찌개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된장찌개. 그래서 그 인도 어떤 좀 큰 도시에 가서 보니까 한국 음식 하는 데가 있어서 한국 사람이 게스트하우스 있어서 가니까 된장찌개를 주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그 맛은 군대에서 주는 그런 아주 그런 된장찌개 수준이었는데도 그때 처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제 느꼈던 게, 나이가 드니까 원래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을 찾는구나, 이런 걸 제가 강하게 느꼈었거든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났고요. 또 하나 이제 생각이 든 거는 히스테리 하니까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시력이 거의 정상 수준이었는데 어머니가 어디에 이제 하숙집 같은 데다 맡기고 저희를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몇 달 이제 일하러 가신 적이 있어서 저하고 제 동생만 산 적이 있었는데 그 몇 달 사이에 제가 시력이 거의 마이너스로 떨어져 버렸어요. 엄청난 변화죠. 그때 되게 힘들었다라는 기억은 별로 없어. 그렇게 생각은 안 들었는데 나중에 정신분석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시력이 한번 확 나빠지고 나서 안경을 벗고는 이제 못 다닐 정도로 이제 시력이 나빠져서 계속 이제 회복이 안 되고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수술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괜찮아졌는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눈이 나빠지는 경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죠. 네. 어떤 면에서는 세퍼레이션 과정이었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분리돼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절이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들은 억압하기 때문에 별로 고통스럽다는 생각을 안 하고 지내셨겠죠. 아까 외딴 곳에 어쩌면은 한국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다가 음식점에 가셨을 때 내 정서적인 굉장히 큰 어떤 피딩이 일어난 거죠. 그 신체적인 어떤 생리적인 욕구의 만족보다는 정서적인 만족이 더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스러웠다고 하는 얘기가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고향 음식이 그립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린 시절에 먹었던 음식이 갑자기 나에게 생각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음식을 피딩했던 어머니죠. 그러니까 고향이라고 제 느낌으로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고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나중에 내가 왜 이렇게 느꼈을까? 김포인지 아마 인천공항에 내렸겠죠. 어느 해 내가 매년 한두 번 한국을 들어가는데 어느 해 공항에 내렸는데 갑자기 내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멍해지는 상태. 그래서 보니까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돌아가시 몇 년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가슴 설레면서 찾아가던 고향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고향은 결국은 부모님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이미 고향이 그 산천은 그대로 있지만 그 이미 고향이라는 어떤 내 정서적인 연원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있어서 그게 고향이었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김동완님의 그 어떤 체험 속에서도 그 어떤 어린 시절에 먹던 음식을 대하면서 내가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의식적에서는 내 어머니를 만나는 정서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기도 한데 저는 이제 좀 음식이라 하니까 생각나는 게 군에 있을 때 훈련 받으면서 그 짜장이 먹고 싶었거든요. 짜장면. 그래요. 근데 그게 너무 이게 사무치게 먹고 싶은 거예요. 야,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드는 게 내가 이 짜장 때문에 이렇게 낙심이 되다니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그렇죠. 복잡해지더라고요. 그 또 하나는 또 뭐냐면 딸기 우유가 막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생각하니까 내가 왜 그때 그런 음식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상하도록 먹고 싶었을까 했더니 이게 자유가 박탈되었을 때 말하자면 심리적으로 위기감이 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이제 짜장면이든지 딸기 우유든지 이것은 그때 군에서 주는 음식과는 다른 그냥 우유는 먹지만은 딸기 우유는 안 나오거든요. 군에서. 그러니까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음식, 자유를 상징하는 그런 음식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하면은 그 인간에게 가져오는 마음의 질병이 뭐랄까요, 자유로움도 될 것 같고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나답게 살고 싶은 그 욕망이 어떤 그런 욕구가 제한되었을 때 가지게 되는 것이 마음의 질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신적인 치료라는 게 뭐랄까요, 보통 이제 부모 뭐 양육자라든지 고향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또 이게 뭐랄까요, 결국은 자기한테로 돌아가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체험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속에 있는 일상적인 생각들과 다른 차원의 생각들이 존재하는가? 왜 어떤 생각들은 의식할 수가 없는 것일까? 어떻게 의식할 수 없는 그 생각들이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한 질문들은 프로이트의 최초의 동료였던 명명 있는 비엔나 의사 조세프 브로이어에 의해 어느 정도 대답을 얻을 수 있었다. 1880년에 브로이어는 후에 사회사업 분야의 선구자가 된 베르타 파펜하임이라는 재능 있는 한 젊은 여성을 치료하고 있었다. 파펜하임은 그녀의 병든 아버지를 돌보면서 신체 마비와 언어 장애 등의 극적인 증상들을 광범위하게 나타냈다. 브로이어는 그녀를 최면 상태에 놓고 사례과와 다른 사람들이 개발한 최면 후 암시라는 절차를 사용하여 증상을 제거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런데 이런 시도들이 효과는 없었지만 그녀는 최면 상태에 있는 동안 자신의 다양한 증상들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브로이어는 장차 정신분석의 결정적인 요소가 될 특징들, 분석가의 호기심과 환자가 이끄는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환자가 그저 말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에게서 약간의 격려를 받자 그녀의 연상은 증상이 최초로 발현했던 시점, 즉 갈등이 촉발되었던 불쾌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었다.
파페나임과 브로이어는 최초의 불쾌한 사건에 대한 기억을 말하는 데서 발생하는 정서적 방출이 치료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녀가 굴뚝 청소라고 부른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증상들은 사라졌다. 예를 들어 파페나임은 한때 물을 전혀 마실 수가 없었다. 왜 그런지 알 수는 없었지만 갑작스레 물이 매우 싫어진 것이었다. 그녀는 탈수증에 걸렸고 심하게 앓기 시작하였다. 함께 개발한 방법을 써서 브로이어는 그녀를 최면 상태에 두고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불편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하였다. 그녀는 그 증상들의 시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꺼려하였고 그는 말하도록 밀어붙였다. 강력한 저항을 극복하자 그녀는 최근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녀가 좋아하지 않는 영국인 여자 동료들의 개가 자기의 컵에서 물을 핥아먹고 있는 것을 본 것을 기억해내었다. 그리고 그녀는 애써 점잖게 행동하려고 했지만 바로 그 시점에서 연상을 멈추어버릴 정도로 극한 분노 감정을 느꼈다. 그리고는 최면에서 깨어나자 물을 한 컵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다. 브로이어는 프로이트에게 이런 경험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1893년 두 사람은 최초의 정신분석학 저서인 시초의 의사소통을 발간하였다. 그 책은 히스테리 환자들은 주로 기억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들은 히스테리가 고착된 생각들과 그에 연관된 감정들 때문에 약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잠깐 보시면 이 시초의 의사소통이라는 말은 조금 번역이 어색해요. 예비 연구 이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성된 저작을 내놓기 전에 프리리미너리 커뮤니케이션이니까 앞으로 나올 논문이나 서적에 대한 소개하는 간단한 에세이 정도겠죠. 그래서 프리리미너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초의 의사소통 이런 거라기보다는 예비적 연구 발표 뭐 이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들은 마음의 다른 영역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굶게되고 당황스럽고 불가해한 증상들의 형태로 외부로 표출된다. 만일 그러한 증상들의 기원을 추적한다면 그 의미는 분명해질 것이며 감정들은 방출되어 정화될 것이다. 프로이트와 브로이어는 좀 더 완벽한 이론적인 장들과 그들이 안나-오라고 부른 이 사례를 포함하여 사례사들을 보충하여 1895년 히스테리 연구를 출판하였다. 이러한 초기 임상 연구들에 의해 제기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째서 그런 경험들은 마음으로부터 분리되고 분열되는 감정들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 최초의 정신분석학적 연구에서 프로이트와 브로이어는 사실상 서로 아주 다른 가정들을 제시하는 별개의 이론적인 장들을 따로 썼다. 브로이어는 분리되어서 문제가 되는 경험들은 그가 소위 최면 상태라고 부른 변환된 의식 상태에서 일어난 것들이라고 주장하였다. 예컨대 파펜하임은 그녀의 병든 아버지를 간호하는 데 지쳐 있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다. 불쾌한 사건들은 그녀가 제정신이 아닌 변화된 의식 상태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녀의 정상적인 정신 과정에 통합될 수 없었다. 때문에 최면을 걸어 그녀가 그 기억들을 회복하게 되면 분리 현상은 사라지고 정상적인 정서 과정이 일어나서 마음은 다시금 하나로 통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브로이어는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보다 최면 상태에 빠지기가 더 쉽고 그래서 히스테리 환자가 되기가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프로이트는 전혀 다른 가정을 도입하였다. 병인이 되는 기억과 감정들은 변환된 의식 상태가 먼저 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억들과 감정들의 실제 내용들이 불쾌하고 용납할 수 없으며 그 개인의 다른 생각 및 감정들과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분리된다는 것이었다. 그것들은 우연히 다른 통로로 입력되어서 마음의 다른 영역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나머지 영역들과 양립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식으로부터 차단된다. 브로이어와 프로이트의 이 초기 가정들 간의 차이는 차후 프로이트의 생애 내내 지속되는 그의 마음에 대한 이해를 결정짓는 특징을 잘 나타낸다. 브로이어는 히스테리 환자들을 의식변화에 민감한 사람들로 본 반면 프로이트는 갈등이 많고 타인에게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비밀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라고 본 것이다. 좋아요. 여기에서 어떤 초기에 안나오 여기서라고 하는 분이 톡 테라피라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톡 테라피, 톡 테라피라는 말을 처음 쓴 게 안나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브로이어나 프로이드가 이 말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정신분석에서 우리가 보통 언어 치료라고 하는 것,
톡 테라피 그리고 혹은 취미 클리닝, 굴뚝 소재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게 이 안나오가 사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신분석의 역사에서 최초로 정신분석적인 어떤 치료가 일어났었는데 그 당시에 브로이어는 이런 것을 이론적으로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얘기를 충분히 할 기회를 주니까 이분이 좋아지더라 하는 체험들이 여기 일어났죠. 그래서 자기 얘기를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체험인 거죠. 그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런데 이 안나오는 치료가 충분하게 브로이어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치료를 하다가 만약에 상상 임신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브로이어는 그 상황을 그 당시에 전이나 역전에 대한 충분한 언더스탠딩이 없었기 때문에 이 환자를 그대로 치료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서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아마 프로이드의 설명에 의하면 브로이어가 그 상상 임신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자기 부인하고 세컨드 허니문을 떠났다. 그러니까 신혼여행을 떠났다. 말하자면 거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추측하는 사람들이 재밌어요. 안나오는 굉장히 미모의 아주 젊은 어떤 레이디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분의 증상 자체가 심상치 않죠. 굉장히 언어마비도 오고 뭐 여러 가지 신체 마비도 오는 이런 증상인데 그 당시는 아마 옛날 의사들은 자기 병원으로 사람을 오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 가정 방문을 해서 어느 사람이 아프면 왕진을 갔던 그런 시절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분 집에 가서 계속 치료를 하는데 브로이어는 그 당시에 신혼인 상태였던 것 같고, 그런데 어떤 면은 요즘 이론가들이 본다면 전이가 이라틱 전이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죠. 그 성애적 전이들이 막 일어났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그런데 이 역전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유혹적인 어떤 역전이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오랫동안 이런 치료 과정에서 이 젊은 여인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전이나 역전이들도 굉장히 복잡했을 텐데 마지막엔 이 내담자가 치료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한쪽에서는 굉장한 어태치먼트가 이 브로이에게 일어났겠죠. 그러면서 그게 어쩌면 이라틱한 전이 사랑 전이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 사랑 전이에 의해서 브로이어도 굉장히 유혹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분이 스스로 그걸 위험하다고 느끼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치료를 포기한 게 아닌가.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부인하고 신혼여행을 떠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는데 어떤 분은 그 당시 이건 프로이드의 생각이고 실제로는 그런 현상이 그렇게 진행된 게 아니라고 하는 반론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실제로 어떤 내담자와 관계에서 바운더리 이슈가 일어날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단순한 전이 정서를 넘어서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추측을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프로이드가 나중에 이 현상을 브로이어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정신분석적인 치료는 자기가 감당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더 이상 정신분석 쪽하고는 관계없이 자기 환자만 봤어요. 정신분석을 더 이상 발달시키는데 관계하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브로이어와 프로이드는 상당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어떤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브로이어는
굉장히 그 당시에 비엔나에서 잘 알려진 의사로서 자리가 굳어져 있었던 사람. 그래서 생활도 안정돼 있어서 그렇게 자기 하는 일만 하더라도 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인데, 프로이드는 굉장히 아직 충분하게 자기 프라이빗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브로이어처럼 그렇게 안정된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식으로든 환자들을 잘 치료해내야 된다, 어떤 그런 좀 더 집요하게 자기 일을 추구했던 사람으로 보이고, 그래서 브로이어가 떠나고 프로이드 혼자 이 정신분석이라는 것을 끌어안고 오랫동안 분투를 한 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